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은 공화국으로서의 대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국으로서의 대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919년에 교체를 선언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사실은 역사를 공부한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왕을 버린 겁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더 풍요로워진 한국 문화. 오늘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박광일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추지윤이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를 조금 더 쉽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 문화가 요즘에 이제 많은 나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고정되어 있다거나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 문화 자체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또 그 변화에서는 외국에서 받아들인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케이팝은 한국의 문화이지만 네. 그 케이팝 자체는 외국에서 들어온 음악을 가지고 그쵸.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펼쳐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전 역사에서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변화하는 모습, 그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채워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역사 속의 몇 장면에서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뭔가 그냥 독자적인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네, 뭔가 다 영향을 받고 변화를 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것이 있지만 그 고유의 것을 만들어가는 데는 또 개방성도 필요하다.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제 살다 보면 사실은 그게 일반적이기도 네. 하거든요. 네. 저 오늘 오죽헌과 조선시대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주신다고 했는데 오죽헌 강릉에 있는 문화유산이죠. 네. 네. 그래서 강릉 여행 가시면 많은 분들이 꼭 가야지 하고 갔다가 약간은 실망해서 오는 어. 문화유산이 오죽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 건물 덩그러니 하나 있고 물론 이제 그 옆에 사당도 있고 새로 지은 안채 그다음에 뭐 사랑채 건물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오죽헌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에 인제 지금의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과정에 들어왔던 장면인데요. 1975년에 안동건 씨 소유의 오죽헌을 국가에서 매입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죽헌 하면은 신사임당, 신사임당. 네. 신씨, 네. 그다음에 율곡이, 이씨. 근데 권씨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소유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오죽헌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오죽헌이 인제 그 주인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처음에 뭐 최씨, 그다음에 이사온, 그다음에 이제 신명화, 그다음에 나중에 인제 권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신명화라고 하는 분은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임당의 아버지, 네. 그러니까 율곡 이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분인데 이게 쭉 보니까 뭔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장인어른에서 사위로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오죽헌과 관련해서 조선 전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상속 모습과 좀 다르지 않나? 이런 내용을 인제 찾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인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 확인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율곡 이하고 사임당 신씨가 살 때 이 집 이름이 네. 오죽헌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이름이 오죽헌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집이긴 했는데 부평동 집이긴 했는데 네. 오죽헌이란 이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율곡 이의 외할아버지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인 이씨 외할머니 집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집이. 근데 할머니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음. 자기 넷째 딸이었던 딸에게 이제 물려주는데 그 넷째 딸의 남편이 권화라고 하는 권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느낌이 뭐냐면 뭔가 여자들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딸이나 또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권화라는 사람이 인제 이 집을 물려받았을 즈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영향 속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야지. 모름지기 재산이라면 요 분위기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르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권화라는 분이 자기 아들이었던 권척윤, 그러니까
율곡으로부터 이종사촌이 되는 네. 거죠. 이 이종사촌한테 이 집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씨에서 권씨로 이제 다시 네. 이어지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물려받았던 권초균이 가만히 집 주변을 보니까 검은색 대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 죽, 오죽. 오죽. 까마귀 오자에다가 대나무 죽자 써서 그럼 내 호를 오죽이라고 해야겠다. 아, 사람 이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죽헌 이렇게 불렀다가 그러면 보통 그 집을 주인의 호를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죽헌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율곡이 어린 시절 살았을 때 또 사임당이 어린 시절 살았을 때는 그냥 뭐 북평동, 강릉 북평동의 집이었으나 이제 나중에 오죽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조선시대 상속의 모습이 권초균 이전과 네. 그다음 이유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제 권초균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동권 씨의 집이 돼서 1975년에 이 집을 성역화할 때는 권 씨에게서 나라에서 사들여서 지금같이 사적으로 꾸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집 한 채가 가볍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오는 뭔가 상속제도라든지 가족제도의 변화가 여기에 담겨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을 볼 때 건축물로서도 의미가 있으나 살림집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생활 풍습, 제도,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재미도 좀 쏠쏠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죽헌 방문하시는 분들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그럼 상속제도가 어떻게 됐을까?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상속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조선시대 문서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이제 분재기, 그다음에 이제 화해 문서 요런 문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분재기는 나눌 분자에다가 재산 제자니까 재산을 나누어 준 기록.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해 문서는 화자가 조화로울 화자고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문서를 만들었다. 작성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 분재기는 재산을 나눠 주실 분.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자 모여라. 네. 다 모여라라고 해 가지고 너 큰아들은 뭐 이쪽에 땅 몇 평하고 노비 몇 명 데려가고 둘째는 뭐 여기 이쪽 집하고 그다음에 노비 몇 명을 데려가고 네. 요렇게 만들어 주는 즉 재산을 나눠 줄 상속해 줄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만드는 게 분재기고요. 화해 문서는 어쩌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자손들이 모입니다. 이제 희녀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듣기로 아버님께서 평소에 이리 얘기를 하셨는데 둘째 넌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은 뭐 또 큰딸이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화해 문서. 그래서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는 문서지만 이제 나눠 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 상속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조선 시대에는 일정한 규칙을 가졌다면은 굳이 이 문서는 관청에 들고 와서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 이걸 이제 백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규칙만 갖추었다면 이 문서는 공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해 문서가 됐든 분재기가 됐든 일정한 격식을 갖춰서 작성을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작성을 해도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그러면 인정을 해주려면은 조건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집안 누구네 분재기. 네. 그다음에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날짜 아니면 가족들이 모였던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재기와 관련된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그다음에 이제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들의 서명.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증인들의 서명. 증인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내용 중에서 서문이 뭐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 다? 저기 그 산 아래 그 밭 그 열두락은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큰아들이 그때 굉장히 돌을 많이 캐내고 도움을 줬다. 요 뭐예요? 큰아들이 가져야 이거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 집에 저기 그 지금 여러 명의 지금 노비가 있는데 네. 저 노비는 둘째 며느리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다. 이게 서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재산을 누구에게 더 어드밴티지를 줄 거냐.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누구누구에게 뭐 땅,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 그다음에 이제 노비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인 서명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재산을 상속받는 가족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딸들의 서명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조선 시대의 여성들의 활동이 이제 전기에는 좀 활발했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남편 보내요. 요즘도 대리인 보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사위가 와서 그 사위가 서명했다 그래서 그게 사위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위는 대리인이고 네네. 딸한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인제 집안의 어른들 또 인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이 필집이라고 해 가지고 증인으로 참여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그 작성 과정을 다 보았고 이 문서에 대해서 확인한다라는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갖춰지면은 네. 굳이 관공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필요가 없죠. 없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도 뭔가 장남에게 좀 더 어드밴티지를 줬다든가 네. 했던 게 있었나요? 근데 그게 정말 놀라운 게 조선 전기의 분재기 그다음에 조선 중기까지 남아 있는 분재기를 보면은 자녀의 균분 상속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네. n분의 1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누가 기여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분재기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딸 둘을 두고 아들을 두면은 네. 제일 큰 아이가 딸이잖아요. 그쵸. 장녀. 그러면은 작성 순서가 장녀, 차녀, 어. 장남, 차남으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분위기랑 똑같은 거고요. 네네네. 그 순서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산 상속에 있어서 딸, 아들 구분이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앞에서 오죽헌이 예를 들어서 권하에서 권처균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은 남자에게만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이 고민을 하죠. 남자에게만 상속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 끝에 약간 차등을 두는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1을 주면 뭐 딸한테는 0.3이나 0.4 네. 요런 식으로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례가 전근대 외국에서는 거의 살펴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여성들한테는 재산 상속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결혼할 때 지참금 얼마 줄게. 시집 갈 때 얼마 보태 줄게." 이거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개인 재산이 없는데 조선 전기나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의 개인 재산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 돈 있는 집안의 부인을 얻게 되면은 네. 일 안 하고 네. 공부 가능합니다. 어. 퇴계 이황 선생님. 아.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님의 부인 그러니까 사별하고 두 번째 얻은 그 부인께서 굉장히 넉넉한 집안이셨어요. 그분이 여기저기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덕분에 퇴계 이황 선생님은 '그래 나 이제 공부에 매진. 관직하는 거 너무 힘든데 공무원 노릇 힘들잖아. 예예예.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그럼 이제 도산서당 꾸며서 아. 후학들을 가르치겠다.' 나중에 이제 도산서당이 도산서원이 되긴 하지만요. 네네.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경향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약간의 그 사회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나 고려 때는 제사를 지낼 때 윤회봉사라는 말을 씁니다. 네.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네. 이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큰집, 둘째 집, 또 큰아들, 둘째 아들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보통은 한 곳에 모여서 네.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모이는 곳이 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사 비용은 누가 된다? 요런 개념이 점점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가능하면 이 제사를 예를 들면 큰아들이 지내면 좋겠다. 네. 아니면 또 큰딸이 지내면 좋겠다. 요런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비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낼 자식에게는 봉사조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드는 분량으로 조금 더 챙겨줍니다. 보통 한 사람이 받아야 될 비용의 한 5분의 1 정도를 추가로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게 장남인 경우가 많으니까 장남이 재산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요런 경향이 이제 조선 후기로 점점 가면서 여성들이 점점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딸들이.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녀 균분에서 아들 균분으로. 그래서 여성은 시집 가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점점 덜 주게 되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 전통인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시대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전통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또 완전히 달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는 또 다르고. 그렇죠. 그 현대에 이제 악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1909년에 만들어진 호주 제도예요. 네네네. 일제의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호주 제도인데 이 호주는 남자만 오로지 합니다. 1살짜리 아이가 70살짜리 할머니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조선시대는 할머니가 호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되면은 집안의 여러 가지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남자 중심의 그 호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영향을 받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한 100년 정도 영향을 끼쳤는데 네. 현대 사회도 안 맞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해본 분들이 이거 우리 전통에도 없는 얘기야. 그러면 시대도 그렇게는 안 했어. 그렇게는 안 했어라는 것들을 네.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민법 개정하면서 네. 그 호주제도 없앱시다.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족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갖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선 전기의 모습으로 회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 이제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보기보다는 네. 그 전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거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뭔가 이제 또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지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 때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도 있고요. 또 그것이 만들어 놓은 사회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회가 더 빨리 바뀌었다면, 더 많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억눌리기보다는 분석을 해서 그럼 요 부분은 살려놓고 네. 그럼 요 부분은 그럼 새롭게 추가를 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전통은 조금 더 현실 감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의 전통 그거는 변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우리의 전통에 대한 인식은 꽤 성공적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네. 의는 없다. 그런데 그 역사를 굳이 고정된 이미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움직이는 생물처럼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는 어떠했고 또 그럼 우리 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네. 되는지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되지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로서의 표현 또는 어떤 문구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뭐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100년 뒤에 후손들이 볼 역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역사는 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이 상속제도와 관련해서 또는 가족제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봤던 오죽헌. 네. 네, 그럼 이제 오죽헌을 이제 다시 보면서 야 이게 최씨네 집에서 이씨네 집에서 신씨네 집에서 권씨네 집으로 간 게 요런 내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오죽헌에서부터 상속, 혼인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태극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뭔가 가슴 뭉클해지는 태극기. 이 태극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보고 이 태극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은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봤거든요. 네, 국사 시간에 사실은 배우긴 합니다. 정말요? 네. 왜 기억이 안 나죠? 1883년에 이제 박영효가 제작했다. 요런 표현으로 등장을 네네.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이제 무엇보다도 저 이제 외국 여행 좋아하는데 이제 배낭여행 막 가다가 네. 태극기가 이제 배낭에 붙어 있거나 너무 반갑죠. 반갑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막 골목길 같은 데서 헤매다가 식당 같은 데 이렇게 태극기가 하나 딱 걸려 있다. 그러면 그게 외국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집 주인에 대해서는 네. 호감이 올라가죠. 급상승. 이제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는 태극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다가 이제 외국 여행 가면은 조금 더 절실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태극기의 역사를 사실은 그렇게 좀 익숙하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를 돌아가 보면
이거 생각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그냥 땅 하고 나타났을 것만 맞아요. 같은데. 예, 야, 남들 태극기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자 뭐 요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태극기에 대해서 처음 고민했던 게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 운요호 사건 맞어요. 그 운요 사건 때문에 인제 우리 쪽 그 대신 정권 대신이었던 신원 선생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 쪽 정권 대신이었던 구로다 기요타카가 이제 강화도 연무당에 딱 만납니다. 네. 처음에 인제 신경전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 쪽에서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왜 우리 쪽 배에다가 그 대포를 쐈냐는 거죠. 아니 우리는 우리 영해에 들어온 배는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들어오면 침략이니까. 그리고 니네들 여기저기서 난리 피웠잖아 영종도 이런 데서. 네. 그래 대포 쏜 거지. 그랬더니 이제 일본 쪽에서는 아니 일본 배인 줄 알고 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우리나라에 침략한 배면은 다 쏜다. 네. 아니 우리나라 배인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왜 그랬더니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운용호에. 걸려 있었군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국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원 선생이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그 본격적인 강화 협상을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와 함께 이제 신원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기가 뭔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찾아내는 거죠. 뭐였죠? 보통 동아시아의 외교는 그 계단형 외교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기준으로 보면 높은 나라, 같은 나라, 낮은 나라. 요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이 좀 높은 나라, 사대하는 나라. 네. 그다음에 교린하는 나라 일본. 일본. 그다음에 이제 조금 못 알아본 뭐 서양 오랑캐 같은 경우는 낮은 나라. 네네. 이렇게 보는데 이 국기라는 거는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일단은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고 그 격식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서양의 근대 외교에서 만들어진 건데 나라의 크기, 나라의 강약에 상관없이 국기를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동등한 외교를 펼친다라는 의미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기 중요하다. 우리 그럼 어떻게 만들지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해관계가 있었던 나라가 참견에 들어옵니다. 누구죠? 청나라가. 만들지 말라라고 했나요? 만들지 말라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다 국기가 있는데 조선만 국기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해도 납득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거부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기 만드는 거 괜찮은데 우리가 디자인해 줄게. 그러면서 그 디자인이 뭐냐면 청나라 국기가 용이 들어간 국기예요. 네. 근데 그 국기하고 동일하지만 색깔이 다른 모습을 니네가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왜 호의를 베풀지 평소와 다르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청나라 머릿속에 만약에 조선이 완전히 다른 모양의 국기를 갖는다면 네. 청과 조선의 관계는 독자적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볼 때는 대등해 보이죠. 그렇죠. 이거를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연방 국가들 보면 유니언잭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기 영국의 식민지였구나. 영국과 관계가 있는 나라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청이 노렸던 건데 네. 우리가 연구를 했잖아요. 네. 괜찮아. 땡큐. 그 당시 이제 마젠충이라고 하는 중국 장군이 와서 계속해서 설득을 몇 번 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 거야. 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이제 그 외교 협상에 나타날 일이 생기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 1882년에 있었던 네. 이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기록과 태극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미국 쪽에서 1882년에 태평양 연안의 국가를 만드는 도감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조선 뒤에 태극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우리가 완전히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태극기라고 하는 국기를 전면에 내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때 참여했던 슈펠트 제독이 메모를 남겨놓은 게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남아있는데 거기에 태극기 문양이라는 게 여기 코리안의 국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모군란 때 이제 박영효가 그 이모군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메이지마루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영국 헌장이라든지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문양을 태극기 문양이 그때는 여러 개였던 모양이에요. 어떤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너무 복잡하고 이거는 너무 이상하고 해갖고 박영효가 갈 때 이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문양이 이 문양이네?
태극과 건공감리가 있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조선에 들어와서 확정을 지은 게 1883년. 그래서 우리는 박영효가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이제 근대 서양 외교를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했고 청의 압박도 있었지만 물리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국기를 만들었다라는 만들었다. 것들이 그 앞의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의 모양과는 좀 네, 달랐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규정된 모양이 좀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태극기가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가운데 태극이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곤감리만 있으면 돼. 근데 시계 방향으로 건감이 곤이거든요. 네. 근데 건감 곤이 이렇게 되는데 이 방향도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태극기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태극만 있고 그다음에 괴만 4군데 있으면 남들이 보면 저건 태극기야. 그쵸, 그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조선 후기 대한제국 시절에 외국 공사관 측에서 태극기 도안을 정확하게 보내달라라고 얘기는 했으나 그렇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 대한제국의 국기로서 태극기 이미지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근대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긴 하지만 동등한 외교 세계에 조선과 대한제국이 진출했구나라는 것들을 이 태극기 제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태극기를 보고 가장 가슴 뭉클했던 순간이 있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의병들 독립운동 때 그쵸. 그때를 보고 이 태극기가 정말 의미가 크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태극기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데니 태극기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외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가져갔던 걸 이제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다시 기증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1886년부터 한 90년경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만들어진 태극기인데 이 데니라는 사람이 청나라가 끊임없이 조선을 자신의 영향 속에서 넣으려고 했으나 조선은 완전한 자주국인데 왜 자꾸 참견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기념품으로 가져간 게 태극기라는 점에서 당시 태극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장면하고 가장 떠오르는 그러니까 아마 그 1907년에 고광순 의병장이 썼던 불원복 태극기가 가장 비슷할 것 같아요. 불원복. 네, 이제 복이라는 말은 주역의 괴를 보면 머지않아 길할 것이다. 라는 말이지만 한자 뜻으로만 해석을 해보아도 머지않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뭔가 독립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원복 태극기를 만들어 쓰셨던 분이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고광순이라는 의병장이셨는데 네. 이분이 항상 이 태극기를 앞에 내걸었다고 하셔요. 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이 1907년 10월달 영국사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하셨으니 그 태극기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굉장히 크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태극기가 점점 힘을 잃었다. 잃었다라는 것들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힘을 잃고 다시 부활을 했던 때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20년 그 국권을 빼앗겼을 때 가장 상징적인 사진은 당시의 사진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모습. 네. 그거 보면은 아니 왜 경복궁에 일장기가 나라가 망했구나. 네. 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 태극기를 잊었을 것 같아요. 네. 1910년부터 한동안 태극기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아니지. 우리 독립운동 해야 돼. 라고 하면서 1919년에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이 펼쳐지는데 이 만세운동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독립투쟁을 합니다. 만세운동의 구호가 뭔지 아시죠?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독립 만세 하니까 이 손을 들어야 돼요. 네. 손이 비면 좀 약간 허전하죠. 허전하죠. 네. 뭘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뭘 드냐면 태극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1910년 첫 번째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은 태극기가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일어난 시위잖아요. 만들지 못해. 만들 틈이 없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야 태극기 다시 그리자. 네.
기억이 안 납니다. 태극하고 사괴는 있는데 어려워. 원공감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차 시위라고 하는 1차 시위가 보통 3월 1일부터 5일까지 있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각 학생들이 지역으로 가서 2차 시위를 준비를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4월 1일에 있었던 유관순 열사의 아오네 장터 시위. 네. 이런 데는 태극기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그리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태극기 학교 다닐 때 그려보셨어요? 그려보긴 했죠. 되게 힘들지 않아요? 어려웠어요. 가끔 조상이 조금 이렇게 막 원망스럽다. 예를 들어 좀 간단한 이렇게 반뚝 잘라서 저기 폴란드 같은 나라, 네네네.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삼색 삼색기. 이런 것들 되게 그리기 편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니까 그때 그분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이걸 대량 생산하자. 오. 목판. 찍었군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검정색만 칠하고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2차 시위부터는 이 태극기가 등장을 했는데 이 장면이 저는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1910년 국권을 빼앗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조선 대한제국의 국기가 태극기였으나 이거는 넓게 보면은 국가를 상징하지만 대체로 왕이나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네. 그런데 1919년에 이 태극기를 살려낸 사람들은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네. 수많은 민중들이잖아요. 민중이었죠. 네. 민중이 태극기를 살려낸 거예요. 아. 이제 태극기의 이미지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황제나 왕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서 국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존재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1919년 이후의 태극기는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쓰이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네. 조심스럽게 쓰는 사람들도 그 태극기를 이제 상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는 태극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옆이 좀 이렇게 찢어져서 네. 왜 그 망가진 태극기를 다시느냐 어. 라는 게 언론에 노출이 됐다가 그거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네. 하면서 나왔던 진관사 태극기 가장 음. 대표적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죠? 진관사는 6.25 때 이제 많은 정각이 불에 타가지고요. 네. 다시 이제 지었던 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불에 타지 않은 칠성각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칠성각을 이제 다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물건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근데 끄집어내다가 거기 공사하시는 분이 뭐 보따리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한테 갔겠죠. 스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딱 열었더니 정말 놀라운 물건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 그다음에 불교계의 독립신문이었던 자유신정보, 네. 그다음에 신채호 선생이 발간했던 신대한, 이게 전부 다 역사적으로 사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자료들이거든요. 네. 역사학자들이 놀랍니다. 여기 신정보는 이름만 있었는데, 자유신정보는 이름만 있었는데 여기서 실물을 찾았다. 그러면서 놀래서 이제 그 문서들을 소중하게 이제 하나씩 이제 이제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바닥이 이 보따리가 태극기인 거예요. 태극기에다 이걸 쌌구나. 그래서 근데 태극기를 딱 펼쳤는데 네. 더 놀라운 거는 위에 양 부분, 빨간 부분은 윤곽이 뚜렷한데 부분, 파란색 부분은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죠? 가만히 봤더니 원래 바탕이 빨간색, 일장기. 위에다가 먹으로 밑에 부분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괴를 그려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일장기를 변형시켜서 태극기를 그린 거예요. 아니 절이 네. 이 천이 없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는 뭔가 의미. 의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려서 우리가 언젠가 너희들을 이길 거다. 너희의 식민지 지배를 끝낼 거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았구나. 누굴까? 근데 그 보따리 주인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연구자들이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19년부터 20년 사이에 진관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백초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나중에 1944년 옥중 순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태극기의 주인공일 거다라고 지금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진관사 태극기가 이제 그러면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끝에가 좀 헐고 없어져서 그 윤곽이 전체 윤곽도 뚜렷하지 않은 걸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태극기는 연국사에서 썼던 고강순 의병장의 의미에서 이제 진관사의 백초월 스님의 의미로 넘어가면서 독립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그래서
내 손에 물리적인 태극기는 없어도 네. 가슴속에 뭐 하나는 내 마음에 태극기 품고 하나는 있다. 품고 있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일본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식민지 지배를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국외에서도 한국인이 있다. 뭔가 모임을 한다. 그럼 뒤에 뭘 거냐면 태극기. 태극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세계 최대의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였던 이제 그 대한민국민회 네. 미국에도 있고 뭐 쿠바에도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거든요. 그분들 회의할 때마다 뒤에 태극기 걸고요. 1919년에 192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프랑스 한인단체 한국민회가 1920년 3월 1일 3.1절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도 태극기 뒤에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태극기는 비록 일제에 의해서 나라 국권을 빼앗겼으나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미가 굉장히 커진.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은 슬픈 태극기도 나타나죠. 어떤 거죠? 태극기가 걸려 있을 자리에 그 태극기가 없을 때. 네. 손기정 선수. 네, 선수 마라톤. 네,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는데 올라가는 건 일장기였던.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없습니다. 고개 숙이고. 네, 네. 그거를 그리고 보다 못한 기자들은 가슴에 있었던 일장기를 지워버리죠. 일장기 말소 사건.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에게 이제 태극기라고 하는 것들이 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태극기는 자연스럽게 광복까지 네.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한 북한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북한은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를 쓰고 있는데 네. 좀 뭔가 뭐랄까 그들은 그런 역사를 되새기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1945년 광복이 됐을 때 38선이 그어졌다고는 하더라도 남과 북의 예를 들어 미 군정 그다음에 소련 군정이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1945년, 46년, 47년, 48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뭔가 큰일이 있을 때 남북 모두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정부가 수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련의 압박을 통해서 태극기를 계속 쓰는 거는 좀 곤란하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좀 못생긴 인공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국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은 3.1 운동을 묘사할 때 태극기 빼고 묘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과 수교를 했던 뭐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수많은 외국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그 문서 안에 또 관련된 태극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특히 임시정부 같은 경우 항상 뒤에 태극기를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여기에 정통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가 있구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1949년에 다시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하면서 그러면서 1882년부터 또 83년에 제정돼서 그리고 근대 현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또는 또 자랑스러운 역사를 담은 국기를 지금도 국기로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디 가면 제가 얼마 전에도 외국 갔는데 우리 그 청년들하고 갔거든요. 청년들하고 갔는데 뭘 덕지덕지 붙여요. 봤더니 태극기 문양. 그래서 왜 그걸 붙이니 그랬더니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오해받는 게 싫다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이제 비슷한 얼굴들 나라들이 있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옷 입은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건 갖고는 구분이 안 되더라도 태극기 하나 딱 배낭에 붙여 놓으면은 그럼 저 사람은 코리안.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을 때 고광순 의병장님 그다음에 백추월 스님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태극기를 애써서 지킨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지 남들보다 감성이 좀 이렇게 또 좀 풍부해서 그런지 약간 이제 그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진 게 태극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경일날 놓치지 마시고 태극기 이렇게 걸어두시고 또 외국 갈 때 뭐 기념품에 이렇게 태극기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려도 외국 분들 이제 한국이라 그러면은 이제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태극기인데 저도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자꾸 저보고 니하오라고 태극기를 붙일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갈 때는 꼭 저도 태극기를 지참하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날 태극기 개양하고 또 음. 흔들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다음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할 때 임시정부 외우느라고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임시정부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기도 했고 또 시기적으로 띄엄띄엄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음, 뭐 19년에 임시정부 수립했다, 32년에 윤봉길 회사 이거, 네. 그다음에 이제 광충칭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광복군 꾸렸다. 이게 좀 띄엄띄엄 있기도 해서 조금 기억하기 어렵고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였다가 터졌다 하니까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네.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임시정부를 살피기 전에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제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약간 의무감을 네. 가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한국 사람이면 독립운동을 알아야지, 또 독립운동가를 잘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독립운동을 아는 것은 중요할 수 있는데 독립운동가를 모른다고 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네. 제가 많은 독립운동 연구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모든 독립운동가를 모릅니다.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네. 누구는 50명을 알고 누구는 100명을 알고 누구는 500명을 알 뿐이지.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독립운동가가 너무 많은 게 다행이다. 그쵸. 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운동가만 계셨다면 네. 슬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외국에서 물어보면 야, 네 독립운동가 누구누구 그래요. 다 몰라.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누군가를 알게 되었을 때 또 새로운 어떤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그러면은 독립운동 공부라는 게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으나 그분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졌는지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사건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를 꼽으라 그러면 대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이 이렇게 건조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국사 교과서나 아니면은 헌법 전문에 보면 네. 3.1 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짐작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일단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으니 그것을 지휘할 중심,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독립운동 단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들을 뭐 임시정부, 다시 이제 가정부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그런 단체를 표방한 곳이 한 7곳 정도 되고요. 그런 가운데 실체가 명확한 건 한 3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러시아 땅 연해주에 있었던, 그래서 러시아 땅이니까 노령정부라고 불렀던 대한국민의회. 네. 사실은 이제 정부를 지칭해도 되지만 겸손의 뜻으로 우리는 의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게 노령정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했던 한성정부. 여기 이제 국내에 있다라는 굉장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해에 모여서 조계지, 프랑스 조계지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독립운동 기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모여지는데 이 세 개가 실체가 뚜렷하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한성정부의 법통을 잇고 노령정부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해체를 해서 다시 모이자라고 해서 1919년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모습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에서 1919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상해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윤현진이라든지 조소왕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동삼 선생이라든지 이시영 뭐 그런 분들이 만주, 연해주, 미국 또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이 이제 다 모이게 되니까 이제 현순 선생님이 이제 국내 33인 민족 대표의 뜻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 조계지 안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습니다. 네. 이 사무실 이름을 뭐로 지을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임시로 모였으니까 독립 임시 사무소로 짓자. 이제 3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참 네. 그 시기에 독립 임시 사무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기구가 좋을까? 그러니까 중국을 보니까 국민당이라는 당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정당이. 정당을 만들자. 여운형 선생이 주로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지 말고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독립되면 임시만 띄면 되지 않냐. 네.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해서 네.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다수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양보를 하고 이제 임시정부로 가기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유럽의 정치체제를 모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을 기본으로 넣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 네. 그다음에 법원, 사법부, 어. 그다음에 국무원, 행정부 아. 이걸 만들고 네. 또 이제 국내랑 교류가 필요하니까 연통제, 교통국 이런 거 만들었던 그런 어떤 장면들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나라 이름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임시정부면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 외교관들하고 만나서 우리의 독립을 이제 뭔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당신 나라는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나라 이름이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대한도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이게 이제 가장 딜레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팔짝기고 앉았습니다. 야, 고려도 조선도 좋고 대한도 좋은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약간 대한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했어요. 부정적이요. 네, 1910년에 망한 게 대한제국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9년이 지났으나 아직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손을 들고 누군가 발표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가로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지 신서구 선생님이 손을 착 듭니다. 네. 잘 됐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팔짱 낀 사람들이 다 팔짱 대한은 별론데. 근데 이제 사회자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대한을 추천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빼앗긴 나라가 대한이니 찾을 나라도 대한이다. 대한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팔짱 풀어야죠. 팔짱 풀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해놨는데 이제 후대 연구자들이 볼 때는 여기에 하나의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 대한은 그게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포함되는데 민국이라고 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회의 기록이 없습니다. 대한까지만 정하고 자기네끼리 대한민국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국이 뭐지? 네. 검색으로 보니까 가장 빠른 게 1912년에 있었던 중화민국. 현재 대만의 공식 국호가 중화민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국을 따랐나?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민국을 어떤 뉘앙스로 썼는지를 찾아보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영어로 번역한 문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 분석한 문서가 있어요. 네. 그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미국 교포들이 그걸 사면은 그걸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발행하니까 그게 영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영어로 번역한 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코리아는 대한의 뜻이니까 네. 리퍼블릭이구나. 공화국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은 공화국으로서의 대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국으로서의 대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919년에 교체를 선언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사실은 역사를 공부한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단군 이래 네.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왕을 버린 겁니다. 스스로.
그러네요. 네. 그때가 처음이네요. 처음인 거죠. 왜냐면 그때 순종 황제도 살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종 황제의 후계자라고 하는 영친왕도 1970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족이 명확하게 살아 있는데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독립의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제국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으로서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거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여기서 그친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은 네. 사실은 형태가 4개나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귀족들이 운영하는 공화국. 아,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조합들이 운영하는 공화국. 네. 아니면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운영하는 공화국. 음, 왕만 없으면 돼요. 네. 그런데 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국. 요거는 힘들걸? 요게 당시 정치학계의 원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거기다 뭘 딱 꽂냐면은 민주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는 제1조에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 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와, 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와.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독립운동의 목표가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아, 독립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독립을 했다면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독립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독립을 해서 이 나라는 이제 누가 운영한다? 국민들이 운영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선언한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바라볼 때 네. 이제는 조금 더 먼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언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네. 라고 또 주장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이제부터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거야. 네.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선언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 야, 이제부터 쟤 공부 안 된다. 정신을 차렸나 보다. 방해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자신은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립운동가들은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는 왕정으로 복귀가 아니네. 공화정으로서 그리고 또 민주공화정으로서 나아가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거네. 네. 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27년 1945년까지의 지향점이 바로 뭐였냐면은 바로 공화정. 그러니까 그들은 임시정부를 포함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볼 때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만 하면 회의를 해요. 네. 회의를 해. 아니 그냥 이거 일본군한테 뭐 하면 될 텐데 네. 꼭 회의를 하고 회의록 남겨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서로 이제 막 의견 다르면 회의가 무산되고. 근데 민주주의는 효율성이 목표가 아니라 절차가 목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1945년 광복을 맞이했으니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미군정에서 니네 뭐 할 건데 그럼 우린 공화국으로서의 대안을 만들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네. 우리 왕정 다시 복구해야지. 일본에 있는 저기 황족 데리고 와야지.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극소수였고 거의 뭐 99.9%의 사람들은 공화국 민주주의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역사책의 한 줄로만 지금 생각을 했다가 이 의미를 다 깨닫고 소름까지.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도 뚜렷합니다. 만주에서 봉오동 청산리처럼 크게 싸운 네. 물론 그들도 1920년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산리 전투의 가장 대표적인 부대가 북로 군정서인데 군정서는 관청을 뜻하는 서자잖아요. 우리 경찰서, 네. 소방서는 그 서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된 군대다라는 별도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요. 1919년 이후에 국외에 있었던 많은 한인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는데 네. 근데 그 의지할 곳이 뭐
여러 뭐 군정부라든지 여러 독립운동 단체도 있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성금이 필요하다. 우리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겠다. 어디로 보낸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로.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백범일지 보면은 네. 누가 어디서 돈을 보냈다?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는데 미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쿠바, 유럽 이런 데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그때 임시정부가 가난으로 찌들 때였거든요. 네. 근데 하와이에 있었던 교민들이 $1,000를 보냅니다. 굉장한 거금이에요. 네. 그 거금을 보내준 덕분에 그걸 가지고 폭탄 사서 이봉창 의사를 일본까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이제 그런 역할도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꼽는다면은 바로 이제 카이로 선언에 관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이로 선언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한 장의 사진이 뜰 겁니다. 네. 그래서 처칠, 루즈벨트, 장개석이 앉아 있는 사진. 네. 네,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을 국사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네. 우리 민족의 독립을 처음으로 연합국 순회가 확인해 준 사건. 네. 그래서 그 문장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인들을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해방한다. 라는 문장이 있고 이걸 얄타에서 한 번 더 확인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한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연합국 순회, 그러니까 여기선 영국하고 미국이 되는데 네. 왜 갑자기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했을까? 어. 궁금해지는데 네. 보통은 뭐 독립시켜줄 만하니까 독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옆에 장개석이 포인트죠. 왜냐하면 장개석이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는 장개석한테 누군가가 부탁을 했다는 얘기죠. 충칭에 중국의 임시 수도가 충칭이었는데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개석이 지금 처칠하고 루즈벨트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 얘기 절대 안 들어주는데 좀 가서 얘기 좀 해달라. 일본이 패망할 것 같은데 네. 패망하면은 우리 독립한다는 거 확인 좀 받아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보냈잖아요. 네. 1919년에. 근데 파리 강화회에서 김규식의 제안은 거부당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제인데 네. 한국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건 1차 세계대전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룰 수 없다.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더라도 한국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다. 다룰 수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장개석한테 가서 당시 이번에 뭐 중요한 일로 초청받았으니 우리 얘기 좀 꺼내달라. 그러니까 장개석이 거기서 루즈벨트를 만나고 이제 그때 주빈국이 미국이었거든요. 네. 루즈벨트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서 물론 처칠을 굉장히 화냈습니다. 처칠은 여차하면은 한국을 일본에 넘겨주고 일본의 항복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처칠을 별로 안 좋아하시군요. 네, 뭐 집에 위인전도 지금 없긴 하지만 네. 예쁜 집 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렵사리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그 전제를 넣어서 네. 이제 한국의 독립이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이 적어도 일본이 패망하면은 네. 독립된다라는 확인을 받아냈다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예를 들어 여운형 선생 단파 라디오 듣고 있었거든요. 요거 망하면 독립이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선언 덕분입니다. 그렇네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그럼 언제 독립이 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임시정부가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임시정부에서 여러 중요한 날들, 3.1절, 네. 그 당시 독립선언일로 기념을 했었고 개천절, 개천절. 당시 음력으로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개천절, 그 다음에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이게 이제 을사늑약이 강제된 날이거든요. 아, 네. 이 날을 우리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날로 하자라는 것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그때 구상했던, 그들이 지향했던 지향점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과거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냥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분들이 설계하던 설계도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채워나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지켜내야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럼 광복 이후에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나요? 광복 이후에는 임시정부는 안타깝게도 미 군정의 의도에 따라서 개인 자격으로,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단체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들의 지배력이 약화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그 1950년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을 텐데, 안타깝게 그때 많은 분들이 납북되거나, 대표적으로 조소왕 선생 같은 경우가 네. 납북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에서 인제 조소왕 선생이 중심돼서 예를 들어서 경제,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삼균주의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인제 정치는 보통 선거로 네. 실현이 되고요. 네.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실현이 음. 되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1950년에 토지 개혁을 통해서 전 국민,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에서 한 7-8%는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반 농민들이, 네. 지주가 아닌 농민들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닦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몇 개, 외국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있어요. 뭐죠? 토호. 토호. 그 지역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그런 세력들이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거나 네.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때 인제 모든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렇든 저렇든 유상이긴 하지만 땅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건 내 땅이고 내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1인 1 표를 갖게 된 보통 선거권을 갖게 됨으로써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권을. 네.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 공부시켜야 네. 되는데 하는 것들을 실현시켜 줌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국민학교, 나중에는 인제 중학교까지 인제 됐잖아요. 네. 이제 이런 어떤 의무 교육의 실현이 현재 한국의 모습을 만들었고, 그런 모습들도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계획 속에 넣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독립운동부터 민주주의까지.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인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 인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는 어려울 거다.'라고 봤어요. 심지어는 1990년대까지도.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제한된 민주주의만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한국은 그런 편견을 뚫고 거의 완벽한 유럽과 버금갈 정도의, 물론 분명히 모든 제도는 약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독립운동에 이미 담겨 담겨 있었다. 있었다. 그러면은 인제 그 독립운동가들은 민주주의를 조선에서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조선의 민본주의는 가져오더라도 네. 그러면 그들이 지향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네. 그다음에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바이마르 헌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도입해야겠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도입해서 그걸 독립운동 이념에다가 실은 덕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왔으니,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전통만 강조하는 모습이라면은 놓쳤을 부분들을 그분들은 '아니야.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현재 한국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정치 부분에서 보여준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게 들었고요. 뭔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다음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할 때 임시정부 외우느라고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임시정부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기도 했고, 또 시기적으로 띄엄띄엄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뭐 19년에 임시정부 수립했다, 32년에 윤봉길 의사 의거, 네. 그다음에 이제 충칭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인제 뭐 어떻게 보면은 광복군 꾸렸다. 이게 좀 띄엄띄엄 있기도 해서 쪼끔 기억하기 어렵고,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였다가 터졌다 하니까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네.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임시정부를 살피기 전에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인제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약간 의무감을 네. 가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한국 사람이면 독립운동을 알아야지. 알아야지. 또 독립운동가를 잘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독립운동을 아는 것은 중요할 수 있는데 독립운동가를 모른다고 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네. 제가 많은 독립운동 연구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모든 독립운동가를 모릅니다.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네. 누구는 50명을 알고 누구는 100명을 알고 누구는 500명을 알 뿐이지.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독립운동가가 너무 많은 게 다행이다. 그쵸. 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운동가만 계셨다면 네. 슬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누가 이렇게 외국에서 물어보면 독립운동가 누구누구 그래요. 다 몰라.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누군가를 알게 되었을 때 또 새로운 어떤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그러면은 독립운동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으나 그분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졌는지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사건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를 꼽으라 그러면 대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이 이렇게 건조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국사 교과서나 아니면은 헌법 전문에 보면 네. 3.1 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짐작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일단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으니 그것을 지휘할 중심,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독립운동 단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들을 뭐 임시정부, 다시 이제 가정부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그런 단체를 표방한 곳이 한 7곳 정도 되고요. 그런 가운데 실체가 명확한 건 한 3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러시아 땅 연해주에 있었던, 그래서 러시아 땅이니까 노령정부라고 불렀던 대한국민의회. 네. 사실은 이제 정부를 지칭해도 되지만 겸손의 뜻으로 우리는 의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게 노령정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했던 한성정부. 여기 이제 국내에 있다라는 굉장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해에 모여서 조계지, 프랑스 조계지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독립운동 기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모여지는데 이 세 개가 실체가 뚜렷하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한성정부의 법통을 잇고 노령정부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해체를 해서 다시 모이자라고 해서 1919년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모습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에서 1919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상해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윤현진이라든지 조소왕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동삼 선생이라든지 이시영 뭐 그런 분들이 만주, 연해주, 미국 또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니까 이제 현순 선생님이 이제 국내 33인 민족대표의 뜻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 조계지 안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습니다. 이 사무실 이름을 뭐로 지을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임시로 모였으니까 독립 임시 사무소로 짓자. 이제 3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참 그 시기에 독립 임시 사무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기구가 좋을까? 그러니까 중국을 보니까 국민당이라는 당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정당을 만들자. 여운형 선생이 주로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지 말고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독립되면 임시만 띄면 되지 않냐.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다수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양보를 하고
이제 임시정부로 가기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유럽의 정치 체제를 모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을 기본으로 넣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 네. 그다음에 법원, 사법부, 어. 그다음에 국무원, 행정부 아. 이걸 만들고 네. 또 이제 국내랑 교류가 필요하니까 연통제, 교통국 이런 거 만들었던 그런 어떤 장면들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나라 이름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임시정부면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 외교관들하고 만나서 우리의 독립을 이제 뭔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당신 나라는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나라 이름이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대한도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이게 이제 가장 딜레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팔짱 끼고 앉았습니다. 야, 고려도 조선도 좋고 대한도 좋은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약간 대한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했어요. 부정적이요. 네, 1910년에 망한 게 대한제국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9년이 지났으나 아직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손을 들고 누군가 발표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가로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의 신서구 선생님이 손을 착 듭니다. 네. 잘 됐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팔짱 낀 사람들이 더 팔짱 대한은 별론데. 근데 이제 사회자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대한을 추천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빼앗긴 나라가 대한이니 찾을 나라도 대한이다. 대한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팔짱 풀어야죠. 팔짱 풀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해놨는데 이제 후대 연구자들이 볼 때는 여기에 하나의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 대한은 그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포함되는데 민국이라고 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회의 기록이 없습니다. 대한까지만 정하고 자기네끼리 대한민국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국이 뭐지? 네. 검색으로 보니까 가장 빠른 게 1912년에 있었던 중화민국. 현재 대만의 공식 국호가 중화민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국을 따랐나?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민국을 어떤 뉘앙스로 썼는지를 찾아보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영어로 번역한 문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 분석한 문서가 있어요. 네. 그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미국 교포들이 그걸 사면은 그걸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발행하니까 그게 영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영어로 번역한 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코리아는 대한의 뜻이니까 네. 리퍼블릭이구나. 공화국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은 공화국으로서의 대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국으로서의 대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919년에 교체를 선언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사실은 역사를 공부한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당군일에 네.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왕을 버린 겁니다. 스스로. 그러네요. 네. 그때가 처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순종 황제도 살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종 황제의 후계자라고 하는 영친왕도 1970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족이 명확하게 살아 있는데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독립의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제국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으로서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거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여기서 그친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은 사실은 형태가 4개나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귀족들이 운영하는 공화국.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조합들이 운영하는 공화국. 네. 아니면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운영하는 공화국. 왕만 없으면 돼요. 네. 그런데 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국. 요거는 힘들걸? 요게 당시 정치학계의 원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거기다 뭘 딱 꽂냐면은 민주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는 제1조에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 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와, 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와.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독립운동의 목표가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아, 독립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독립을 했다면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독립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독립을 해서 이 나라는 이제 누가 운영한다? 국민들이 운영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선언한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바라볼 때 네. 이제는 조금 더 먼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언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네. 라고 또 주장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이제부터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거야. 네.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선언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 야, 이제부터 쟤 공부 안 된다. 정신을 차렸나 보다. 방해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자신은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립운동가들은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는 왕정으로 복귀가 아니네. 공화정으로서 그리고 또 민주공화정으로서 나아가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거네. 네. 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27년 1945년까지의 지향점이 바로 뭐였냐면은 바로 공화정. 그러니까 그들은 임시정부를 포함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볼 때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만 하면 회의를 해요. 네. 회의를 해요. 아니 그냥 이거 일본군한테 뭐 하면 될 텐데 네. 꼭 회의를 하고 회의록 남겨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서로 이제 막 의견 다르면 회의가 무산되고. 근데 민주주의는 효율성이 목표가 아니라 절차가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1945년 광복을 맞이했으니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미군정에서 니네 뭐 할 건데? 그럼 우린 공화국으로서의 대안을 만들 거야라는 것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네. 우리 왕정 다시 복구해야지. 일본에 있는 저기 황족 데리고 와야지.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극소수였고 거의 뭐 99.9%의 사람들은 공화국 민주주의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역사책의 한 줄로만 지금 생각을 했다가 이 의미를 다 깨닫고 소름까지.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도 뚜렷합니다. 만주에서 봉오동 청산리처럼 크게 싸운 물론 그들도 1920년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의 가장 대표적인 부대가 북로 군정서인데 군정서는 관청을 뜻하는 서자잖아요. 우리 경찰서, 소방서는 그 서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된 군대다라는 별도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요. 1919년 이후에 국외에 있었던 많은 한인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는데 근데 그 의지할 곳이 뭐 여러 뭐 군정부라든지 여러 독립운동 단체도 있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금이 필요하다. 우리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겠다. 어디로 보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백범일지 보면은 누가 어디서 돈을 보냈다?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는데 미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쿠바, 유럽 이런 데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그때 임시정부가 가난으로 찌들 때였거든요. 근데 하와이에 있었던 교민들이 $1,000를 보냅니다. 굉장한 거금이에요. 그 거금을 보내준 덕분에 그걸 가지고 폭탄 사서 이봉창 의사를 일대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이제 그런 역할도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꼽는다면은 바로 이제 카이로 선언에 관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이로 선언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한 장의 사진이 뜰 겁니다. 그래서 처칠,
루즈벨트, 장개석이 앉아 있는 사진. 네. 예,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을 국사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네. 우리 민족의 독립을 처음으로 연합국 순회가 확인해 준 사건. 네. 그래서 그 문장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인들을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해방한다. 라는 문장이 있고 이걸 얄타에서 한 번 더 확인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한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연합국 순회, 그러니까 여기선 영국하고 미국이 되는데 네. 왜 갑자기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했을까 어. 궁금해지는데, 네. 보통은 뭐 독립시켜줄 만하니까 독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옆에 장개석이 포인트죠. 왜냐하면 장개석이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는 장개석한테 누군가가 부탁을 했다는 얘기죠. 충칭에 중국의 임시 수도가 충칭이었는데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개석이 지금 처칠하고 루즈벨트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 얘기 절대 안 들어주는데 좀 가서 얘기 좀 해달라. 일본이 패망할 것 같은데 네. 패망하면은 우리 독립한다는 거 확인 좀 받아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보냈잖아요. 네. 1919년에. 근데 파리 강화회에서 김규식의 제안은 거부당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제인데 네. 한국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건 1차 세계대전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룰 수 없다.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더라도 한국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다. 다룰 수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장개석한테 가서 당시 이번에 뭐 중요한 일로 초청받았으니 우리 얘기 좀 꺼내달라. 그러니까 장개석이 거기서 루즈벨트를 만나고, 이제 그때 주빈국이 미국이었거든요. 네. 루즈벨트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서 물론 처칠 굉장히 화냈습니다. 처칠은 여차하면은 한국을 일본에 넘겨주고 일본의 항복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처칠을 별로 안 좋아하시군요. 네, 뭐 집에 위인전도 지금 없긴 하지만 네. 예쁜 집 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렵사리,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그 전제를 넣어서 네. 이제 한국의 독립이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이 적어도 일본이 패망하면은 네. 독립된다라는 확인을 받아냈다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예를 들어 여운형 선생 단파 라디오 듣고 있었거든요. 요거 망하면 독립이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선언 덕분입니다. 그렇네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그럼 언제 독립이 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임시정부가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임시정부에서 여러 중요한 날들, 3.1절, 네. 그 당시 독립선언일로 기념을 했었고, 개천절, 개천절. 당시 음력으로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개천절, 그 다음에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이게 이제 을사늑약이 강제된 날이거든요. 아, 네. 이 날을 우리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날로 하자라는 것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그때 구상했던, 그들이 지향했던 지향점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과거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냥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분들이 설계하던 설계도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채워나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지켜내야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럼 광복 이후에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나요? 광복 이후에는 임시정부는 안타깝게도 미 군정의 의도에 따라서 개인 자격으로,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단체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들의 지배력이 약화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그 1950년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을 텐데, 안타깝게 그때 많은 분들이 납북되거나, 대표적으로 조수왕 선생 같은 경우가 네. 납북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에서 이제 조수왕 선생이 중심돼서 예를 들어서 경제,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교육의 삼균주의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는 보통 선거로 네. 실현이 되고요. 네.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1950년에 토지 개혁을 통해서 전 국민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에서 한 7~8%는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반 농민들이 네. 지주가 아닌 농민들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닦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몇 개, 외국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있어요. 뭐죠? 토호. 토호. 그 지역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그런 세력들이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거나 네.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때 이제 모든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렇든 저렇든 유상이긴 하지만 땅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건 내 땅이고 내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1인 1표를 갖게 된 보통 선거권을 갖게 됨으로써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권을. 네.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 공부시켜야 되는데 네. 하는 것들을 실현시켜 줌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국민학교, 나중에는 이제 중학교까지 이제 됐잖아요. 네. 이제 이런 어떤 의무교육의 실현이 현재 한국의 모습을 만들었고, 그런 모습들도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계획 속에 넣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독립운동부터 민주주의까지.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는 어려울 거다라고 봤어요. 심지어는 1990년대까지도.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제한된 민주주의만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한국은 그런 편견을 뚫고 거의 완벽한 유럽과 버금갈 정도의, 물론 분명히 모든 제도는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독립운동에 이미 담겨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은 민주주의를 조선에서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조선의 민본주의는 가져오더라도 네. 그러면 그들이 지향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혁명, 그다음 미국의 독립전쟁, 네. 그다음에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바이마르 헌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도입해야겠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도입해서 그걸 독립운동 이념에다가 실은 덕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왔으니,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전통만 강조하는 모습이라면은 놓쳤을 부분들을 그분들은 아니야,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현재 한국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정치 부분에서 보여준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게 들었고요. 뭔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호랑이에 호랑이.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제가 호랑이띠고요. 호랑이띠고요. 또 개인적으로 야구 타이거즈 팬이기 때문에 시면 호랑이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호랑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용을 좋아하는데. 아, 네. 용이요? 지금은 사라진 MBC 청룡. 지금 MBC 청룡의 SSG. 가 아니라 LG. 아, LG. 네,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잘라주세요. 호랑이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로 많이 꼽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올림픽에서도 호랑이가 마스코트로 들어가잖아요. 네. 88 올림픽에는 단일하게 호돌이. 호돌이. 그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는 이제 반다비라고 하는 곰하고 더불어서 하얀 호랑이였던 수호랑이 네.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하면은 이제 떠올리는 동물들이 있을 텐데 호랑이를 이제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 호랑이 좋아해요, 호랑이 사랑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단 한 마리의 호랑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감정이 서로 괴리된 감정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현실에 호랑이가 있다. 아, 무섭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리산 일대에 호랑이가 한 4마리, 5마리 살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한다면 한국의 등산 문화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수십 명이 떼를 지어서 등산을 하고요. 거기에 총을 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호랑이로부터 등산객을 지킬 무장한 사람들이 같이 가야지만 등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호랑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애착도 가지게 되는 거고 네. 만약에 호랑이가 지금도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예전에 네. 그 천연두를 마마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더불어 가장 무서웠던 게 호환. 그래서 항상 붙여서 호환마마. 네. 실제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호환이 굉장히 무서운 사회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런 호랑이에 대한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호랑이가 없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애틋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호랑이 네. 안타깝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멸종된 시기가 일제강점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침략하고 연결된 과정 속에서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호랑이에 대해서 더 큰 감정이입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호랑이를 뭔가 상징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옛날에는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공포의 대상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이제 조선시대 검색을 해보면 같이 검색되는 낱말이 있어요. 바로 차코갑사라고 하는. 차코갑사. 네, 그 차코는 호랑이를 잡다. 어. 갑사는 직업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호랑이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뭔가 사냥꾼이 잡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용맹한 어떤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쵸. 호랑이는 너무 몸 길이가 3m가 넘습니다. 3m나 넘어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핥으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가죽이 다 벗겨질 정도로. 어머. 왜 고양이 혀가 크크르크르. 네. 그러니까 호랑이의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어지간한 무예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국가에서 이들을 길렀던 게 차코갑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시대 국정 과제가 뭐냐면 호랑이를 잡는 거예요. 왜 잡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개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네. 그 고갯길이 마비됩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어느 지역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럼 그 호랑이를 잡으러 이 차코갑사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뭐 호피라고 하는 가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네. 상업적으로 이거를 잡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랑이 수요가 점점 줄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제 민간에는 이제 호랑이에 대한 공포심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호랑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의지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옛날 이야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좀 멍청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온 게 이제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아. 호랑이가 엿듣는데 호랑이가 야 애가 막 우니까 할머니가 너 호랑이 온다 그랬더니 안 그치잖아요. 네. 근데 얘 딱 곶감 그랬더니 뚝 그쳐서 네. 아니 나보다 무서운 놈이 세상에 있다고? 라고 하면서 놀랬던 약간 멍청하기를 바라는 그렇지만 또 본질적으로 사악해서 햇님 달림 이야기. 그래서 그 햇님 달림이었던 그 남매를 쫓아가는 호랑이가 나중에 죽어서 수수밭이 이제 붉은 빛을 띠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조선시대 이제 산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서운 존재가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산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할아버지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항상 누가 있냐면 호랑이가. 호랑이 있죠. 이 둘은 원래 같은 존재인 거죠. 이렇게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제 혼례를 치르러 갈 때 가마를 타고 가는데 호랑이 가죽을 씌워서 갑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잡귀들은 물리치는. 네,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물리칠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 민간의 전승과 그다음에 호랑이에 대한 공포 또 한편으로는 호랑이에 대한 어떤 뭐 신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흘러나왔는데 이제 이 호랑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하고도 또 연결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 때 왜 호랑이가 없어지게 됐나요? 일제강점기에 일단 조선총독부는 해수구제 그러니까 이제 해로운 동물을 없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것도 있었으나 일본 사람들에게 호랑이라는 이미지가 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호랑이 이미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땠죠? 일단 일본에 호랑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없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늑대 정도예요. 아. 늑대나 곰이 네.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있다던데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가 임진왜란 때 호랑이의 공격을 받은 일본 부대가 나타납니다. 가등청정 가토기요마사가 함경도 갔다가 호랑이 부대 공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의 용맹함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야 우리 호랑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는데 일본에서요? 일본의 네. 화가들이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끔 불교와 관련해서 사자 그림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사자가 아무리 봐도 강아지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 느낌인지 알 것 네, 그 이란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뭐 이집트에서 그리는 사자는 이렇게 딱 가는 무서운 사자인데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웃고 있는 사자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리는 호랑이가 고양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화가들이 이제 나중에 품평을 뭐 누군가가 했을 텐데 이건 호랑이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네. 안 되겠다 그래서 호랑이 가죽이라도 들여와서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렸으나 역시 이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증폭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네. 야 이렇게 힘이 센 동물이라면 이건 악의 화신 아니야? 아, 악한 존재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존재면 천하에 가장 강한 사람. 아. 중세에 보면 유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기사들이 네. 용 잡으러 가는 거. 네네네. 그럼 그게 이제 보통 기사의 용맹함의 화신이 되는 것처럼 일본에서 그런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서서. 그렇죠. 이제 네. 악의 상징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탁 하고 잡으면 그럼 저 존재는 굉장히 멋있다는 걸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었던 거죠. 아, 네.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밑에 흐르는 과정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 정부의 관심도 있겠으나 또 여러 부분에 관심이 있겠나 일부 사람들은 네. 호랑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일단은 이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겁니다. 저기는 호랑이가 있는 나라야. 알아요. 조선은 야 밀림인가 보다. 밀림. 아. 그러니까 이 낮춰보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호랑이 없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서 호랑이를 잡으면 예전에 듣기로 가토 기요마사가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용맹함, 사무라이의 용맹함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업가로 성공했던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이끌고 호랑이 사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호랑이를 일본 사냥꾼은 사냥을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호랑이는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막 한 명이 이렇게 잡는 그림이 나온다잖아요. 네네네. 경국대전에 보면은 호랑이 잡는 것에 대한 포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을 던진 사람한테 50일 근무한 걸로 해줌. 50일이나요? 네, 두 번째 창을 던진 사람은 45일 근무한 걸로 해줌. 아. 세 번째 창을 던진 사람은 40일 근무한 걸로 해줌.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창에 호랑이가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창, 세 번째 창을 네. 쌓아야지 겨우 죽는 거니까 일본이 인식했던 호랑이 개념, 그다음에 일본의 사냥꾼들은 호랑이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사에 결국은 조선 사냥꾼이 동원되었고 결국은 2마리의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약한 게 이 호랑이를 도쿄로 가져가서 네. 호랑이 시식 대회를 하면서 아. 우리가 조선을 이제는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약간 호랑이와 조선을 좀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호랑이가 무섭기도 하지만 또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근데 이 침략자들이 호랑이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누리려고 하니까 더 화가 났던 상황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저놈들이 없앴다라는 인식이 이제 깊이 빠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호랑이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네. 사람들 머릿속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를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변절하긴 했으나 당시 천재라고 불렸던 이제 육당 체남선의 활동입니다. 네. 육당 체남선이 1926년 그때가 이제 병인년 호랑이 네. 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신문 특집으로 호랑이 연재 기사를 계속해서 싣습니다.
그러면서 신문 기사지만 당대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호랑이와 관련된 굉장히 폭넓고 깊이 있는 기사들이 실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호랑이 토템, 곰 토템 이야기.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의 지명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와 관련된 동화라든지 전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실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인제 육당 체남선언 이제 찾아내게 되는데 아니 한민족이 처음 만들어진 게 당군이라는데 근데 당군의 엄마가 네. 누구냐? 고만, 곰이죠. 웅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저기 그 환웅이 "야 곰하고 호랑이 보고 니네 이제 쑥하고 마늘 먹고 저기 동굴 들어가서." 했는데 호랑이는 "에이."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는 곰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호랑이를 높이 평가할까? 네. 인제 이게 육당 체남선의 고민이었던 네. 그래서 인제 본인이 낸 결론에 따르면은 고조선은 곰 토템 나라였으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호랑이 토템 나라였다. 그래서 결국 고조선의 문화가 전수된 것도 있지만 주변의 문화가 고조선의 문화를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곰 토템 신앙은 사라지고 호랑이 토템이 남게 되어서 그러면서 호랑이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서운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인제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인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뭐 네. 그리피스 같은 사람들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호랑이다.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 뭐 외국에서 왔던 여러 잡지사들이 그렸던 그림 중에서도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 호환 네. 장면들을 인제 인상적으로 하면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깊게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의 상징이면서 공포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애틋함을 담아서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제 사실은 육당이 그런 생각을 최남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일본 지리학자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리학자요. 예 일본 지리학자가 이제 우리나라 지지를 일제 침범하기 전에 이미 조사를 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반도를 토끼 모양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호랑이 모양이라는 것도 있고 토끼 모양 근데 원래는 토끼 모양으로 많이 네. 갔죠. 이게 인제 고토 분지로라고 하는 일본 지리학자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반도 모양을. 네네네. 그러면서 토끼 모양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청년 육당이 볼 땐 '이건 말이 안 돼.' 하면서 18살 어린 나이에 잡지를 창간합니다. 그게 인제 소년지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는데 그 표지에다 뭘 싣냐면은 호랑이가 그려진 한반도를. 한반도. 그러면서 이미 인제 육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호랑이다. 가볍게 보지 마라.' 라고 했던 메시지를 거기에 인제 담았고 고게 인제 17-18년 뒤에 네.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연재에서 조금 더 깊이감을 갖고 인제 그게 펼쳐지게 되었다. 인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네. 나중에 1920년 개벽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표지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한국이잖아. 호랑이지.' 호랑이. 그러면서 호랑이를 집어넣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인제 서로 뭔가 인제 여러 행사 같은 거 참여할 때 거기다 뭐 대한민국만 넣으면 좀 밋밋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태극기도 넣고 근데 이건 국기만 계속 넣으면 너무 반복되는 느낌이 네. 드니까 그림을 하나 넣자. 그러면 뭘 그려 놓을까? 호랑이. 그러니까 인제 외국 사람들이 '아 저거 호랑이 그린 거 봐서는 저거는 한국. 한국인이다.' 라는 인식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이것이 퍼져나간과 동시에 결국 이제 1920년대 우리 호랑이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호랑이 멸종과 더불어서 한국인들은 인제 호랑이에 대해서 예전 감정하고 다른 애틋한 감정 그러면서 우리의 상징으로 네.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올림픽을 개최할 때 마스코트로 할 때 거의 대부분 뭐 까치도 나왔고 모두 나왔으나 네. 결국은 호랑이가 호랑이가. 밀어주는 쪽으로 하면서 네. 결국은 호랑이가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동아시아권에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호랑이 문화권에 있는 나라는 한국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호랑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관내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는 호랑이가 많은데 만주는 그러니까 청나라 여진족이 인제 어떻게 보면 활동하던 지역이니까 중국의 중심 문화권에서는 살짝 벗어나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또 호랑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생태, 호랑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묘사, 그다음에 호랑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곳곳에서 옛 조각들을 보면 호랑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왕릉답사를 막 좋아하는데 네. 조선 왕릉이 딱 있으면은 지키고 있는 두 동물이 호랑이하고 양이에요. 양? 예, 양은 이제 뭔가 깨끗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석양, 석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랭이들을 이분들이 정말 귀엽게 묘사를 해놨는데 네. 아니 왕릉을 지키는 게 호랑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다른 지역에서도 네. 호랑이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복궁의 월대에 가면은 네. 이제 쭉 보면은 백호, 청룡 백호 주작 근무할 때 방향을 서쪽 방향을 지키는 백호가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호랑이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이 생각할 때 그 호랑이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를 뾰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볼 땐 저거 드라큘라 아니야? 음.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호랑이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송곳니를 넣어 놓은 이유는 네. 귀신을 물어뜯어라. 나쁜 귀신들을. 그러니까 벽사의 의미가 네.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또는 의미를 담아서 호랑이를 조각했던 게 또 우리 민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랑이에 관한 것들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한국 문화에서 이제 재현이 되겠으나 그 과거에 있었던 호랑이가 만들어 놓았던 역사적인 상황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자산, 문화적인 자산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뭐 비록 호랑이를 볼 순 없지만 정말 곳곳에 이제 호랑이의 흔적과 그런 걸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없으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신난 동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돼지들. 아. 멧돼지가 이제 그 천적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멧돼지는 잡식성 동물이고 육식 동물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시에 또 신난 동물들이 있어요. 누구죠? 뿔 없는 사슴들, 아. 고라니. 호랑이. 전 세계 고라니의 거의 90%가 한국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네, 고라니는 거의 한국 특화된 동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제 사슴이 뿔이 있어야 되는데 이 뿔이 그 맹수가 들어오면은 닫아야 되는데 네. 호랑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시라손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표범도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 최상위층 포식자라고 해봤자 삭 네, 삭. 정도만 있으니까 굳이 고라니들이 뿔이 필요할 때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의 생태계도 호랑이가 사라지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밑에 표범, 시라소니도 같이 사라진 부분들도 있겠으나 그렇게 사라지면서 또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살려냈으니 시간 날 때 이제 표범도 살려내고요. 그다음에 스라소니가 덩치가 이만하더라고요. 사진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귀여워요. 걔는 귀가 뾰족. 귀여우니까 그런 애들도 이제 좀 이렇게 우리 문화 속으로 좀 끌어들여서 뭐 스라소니 정도는 복구해도 되지 않을까, 복원해도 되지 않을까 좀 무섭긴 한데.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은 이제 한국의 전통을 단순하게 문양으로서 넘어서서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바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그런 게 복원이 돼서 더 의미를 찾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